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량적 예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암기나 이해 위주의 내용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 유형이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 문제를 보면 과목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계산 문제가 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20% 넘게 계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산 문제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만 있다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쉬운 문제들도 몇 문제 나오죠. 그러면 과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평균 60에서 70 충분히 나오죠. 그리고 전략 과목이 한 과목 정도 있다. 그러면 보통 합격자 점수가 80점 정도 돼요. 계산 문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60점 받기 정말 빠듯합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고 공부하는데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산 문제 포기하고 뭐 기본적인 이론이나 암기 이런 걸로 해서 시험을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계산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 암기하시고 나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반복해서 푸시게 된다면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계산 문제예요. 단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실 때 계산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해야 될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어 예측 쪽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인문 쪽이나 실무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어 예측은 로봇 공학이죠. 실제로 이제 생산 관리 쪽에 로봇 공학과 관련되는 게 가끔씩 화물 운송단에 출제가 돼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출제 교수님들이 100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안 맞추는 게 낫겠죠. 우리가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자존심도 있는데 권위도 있는데 그런 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리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계산 문제는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에 서론이 조금 길어서 짜증나실 수 있는데 계산 문제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제 정량적 예측 방법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들 단순하게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사칙연산만 하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패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계산 문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량적 예측 방법은 크게 시계열 예측 방법하고 인과형 예측 방법하고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계열 예측 방법은 과거의 어떤 수요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소비 패턴을 추세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패션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시계열 예측 방법이에요. 유행은 돌고 돈다란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블랙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통큰 바지가 유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패턴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패턴이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전문 패셔니스트들이 예견을 합니다.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작년 겨울에 이미 올 여름에 어떤 색깔, 어떤 무늬, 어떤 의류가 유행이 될 거라는 것을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게 딱 들어맞죠. 왜냐하면 유행은 돌고 돈다. 패션 분야에서는 이 패턴 자체가 너무나도 정규적으로 분포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여러 가지 기간 동안에 있었던 패턴이나 형태를 파악을 하게 되면 미래에 다가올 추세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 분야 같은 데는 이 시계 예측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과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 자료. 과거의 특정한 시기에 유행했었던 거, 수요량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잘 축적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시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일정한 패턴 곡선이 나오게 돼요.
거의 그 패턴 곡선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시계열 예측 방법이라고 그래요. 시계열 예측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자래요. 과거자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방식. 크게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물류관리사 시험 문제와 관련된 단원에 들어가지만 유통관리사 자격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ERP라는 정보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이론 시험에도 요거 나오죠. 요거 정량적 예측 방법. 지금 보는 정량적 예측 방법은 벌써 자격증이 한 3군데 걸쳐서 나오게 돼요.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ERP. 이렇게 해서 3개의 시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에 다른 시험 준비하실 때 공부해야 될 파트 하나 덜게 되죠. 그죠? 자, 추세변도 요 약어도 잘 기억하세요. 약어도 잘 나옵니다. 요거는 전부 앞에 있는 이니셜이에요. T, C, S, R.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불규칙 변동이 여러분들 보면 돌발적 원인이나 불명에 의해서 일어난 우연 변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음표가 있을 수 있죠. 불규칙 변동은 갑작스러운 어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판단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3개 중에 한 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나 순환이나 계절 중에 하나를 전문가가 선택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방식.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동이라 얘기해요. 원인도 불규칙이고 적용하는 방법도 때에 따라 적용하는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역 예측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회귀 분석 방법이에요. 통계라든지 수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 이런 이제 수학적인 기법 또는 오늘날은 컴퓨터와 관련되어서 우리 엑셀을 이용해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한다. 수학적 기법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회귀 분석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 관계를 이용해서 그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수학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보고 데피니션을 묻는 것이 문제 안 됩니다. 데피니션은 여기서 내요. 시계열 예측에서 이제 데피니션을 묻는 거고 인과역 예측 방법은 계산 문제예요. 전부 다 계산 문제. 자, 이동평균법은 단순 이동평균법하고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단순 이동평균법은 그냥 말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전체 특정한 기간에 평균을 내서 평균값으로 다음번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이고 가중평균은 오래된 자료는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최근의 자료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 가중치라는 걸 예측치, 가중치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곱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미래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똑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단순 이동 평균법을 적용할 거고 하나는 가중 이동 평균법을 적용할 거예요. 단순 이동 평균법은 뭐냐? 지금 8월의 예측량을 지금 2월부터 7월까지 그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판매된 양이죠. 8월에 몇 대 판매될 것인가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 이동을 적용하면 지금 여기 변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월부터 7월까지 6개죠. 그리고 가까이 판매량이 있어요. 그러면 2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을 다 더해요. 5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8 더하기 27 더하기 30. 그리고 몇 개월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이죠. 그래서 요 판매량을 다 더하고 그냥 6으로 나누면은 다음 달에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판매량이 나온다. 그야말로 그냥 전체량의 변수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3월부터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월은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가지 변수를 합치고 대신에 3월부터 7월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지요. 나누기 5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표가 굉장히 변수를 많이 내놓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을 몇 개를 적용할 것이냐, 그걸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는 판매 대수에 대한 4기간의 단순 평균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뭐 7월부터 이제 4기간만 적용하면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7, 6, 5, 4.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13 더하기 18 더하기 27 더하기 30 그리고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개의 기간을 적용하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그 기간에 있는 내용들을 합산하고 나누면은, 그래서 이름도 단순평균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죠. 자, 근데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하면 각각의 월에다 이제 가중치 알파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 알파 값을 이렇게 문제에서 줘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오래된 자료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중치가 낮아야 돼요. 반면에 가장 최근의 자료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높은 걸 줍니다. 그래서 지금 4기간 동안을 적용하랬죠.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만, 8월이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 4개월간만 적용하면 돼요. 요때 가중치를 4월에는 0.1, 5월에는 0.2, 6월에는 0.3, 7월에는 0.4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것을 최근에, 가중치가 낮은 것을 가장 오래된 자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량이다 바로 이 가중치를 곱해요. 이거는. 그래서 0.1에 13 플러스 0.2에 18 플러스 0.3에 27 플러스 0.4에 30 그렇게 해서 그냥 나온 수치, 요 단위는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 몇 대, 그래서 나중에 곱하기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내용에 있어서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단순 이동 평균은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개월수를 나누어야 된다는 게 있고, 요거는 나누는 과정은 없어요. 별도로. 그래서 각각의 수치에 가중치만 곱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얼마인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해주면은 총 숫자가 나오게 되죠. 요까지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나오면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1번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수평할법이에요. 지수평할법은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한 개인데 매우 유용한 방식 중에 한 개입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특정한 미래의 예측치를 판결할 때 우리가 평할 상수라는 알파 값을 두게 돼요. 역시 이것도 지수평할처럼 현재에서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예측치하고 실측치를 합산을 해서 미래의 어떤 가치를 확인해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전 달이 아닌 그 이전 달, 그 전전 이전 달에 있는 자료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다음 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평활상수 알파 값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에서 적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공식은 다음 달, F는 퓨처, 미래라는 거예요. Y는 지금 현재 판매된 그 실측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7월 같으면은 8월, 즉 7월에다 1 더한 8이 되죠. 그래서 항상 미래 예측치, 우리가 계산해내려고 하는 것은 이번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 달이 6월 같으면 다음 달은 7이 돼야 되죠. 그래서 T에 1을 더 플러스, 수학 공식이니까 그래요. T에 1을 더 플러스 시켜줍니다. 그러면 미래의 예측치예요. 그리고 현재 실측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측치, 이거는 지난달 거는 지지난달에 우리가 미래의 어떤 예측치를 통해서 현재 데이터 값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FT 플러스 1은 알파의 YT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T라는 이 공식, 요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세히 보세요.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평활 상수 0.3의 지수 평활을 이용해서 8월의 지게차 판매 대수를 예측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YT 플러스 1은 알파의 YT 플러스 1 마이너스 FT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월달 거, 6월달 거, 5월달 거, 4월달 거, 3월달 거, 2월달 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이 판매량은 바로 실측치예요. 실측치. 그럼 이 30은 YT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여기 이제 요 달의 실측치니까 요 30이라는 요 숫자는 뒤에 1000대가 있지만 그거 나중에 곱해주면 되고, 요 30이라는 숫자는 Y7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거는 Y6이고, 요거는 Y5고, Y4고, Y3이고, Y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8월 다음 달의 예측치예요.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요 자리에 t에 7을 넣으면은 7 더하기 1이니까 바로 8월이 되죠. 8월. 맞잖아요. 그래서 요 t 플러스 1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실측치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예측치를 꺼내야 되니까 우리가 7월의 실측치를 이용해서 8월의 예측치를 구해야 됩니다. 7보다는 8이 숫자 1이 높지요. 그래서 여기 t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f8이 되기 위해서는 요 t에 7을 넣으면 되죠.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f8은 알파에 yt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f7이 되죠. f7. 자, 그러면 yt는 지금 알고 있어요. yt는.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알파 값은 문제에서 줍니다. 이렇게 0.3이라는 거, 0.2든 0.5든 다 줘요. 그러면 f8을 구하려면은 0.3에 y7이 30이니까 30 플러스 1 마이너스 0.3에 f7이죠. 이제 f7을 못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f7은 없죠. 그럼 f7은 응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y8을 구하기 위해 f8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에 y7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f7을 했죠. 근데 f7을 구해야 돼요. 그럼 f7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6 더하기 1이 7이죠. 그러면 f7은 알파에 y6 플러스 1 마이너스 f5지요. 근데 지금 y 값은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f 값이 없는 거죠. f 값. 따라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쭉 나열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f8은 알파의 yt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7, 그 다음 f7은 알파의 y6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6, 그 다음에 f6 구해야 되죠. f6은 알파의 y5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5, 그럼 f5는 뭐예요? 알파의 y4 플러스 1 마이너스 f3.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갔죠. f3을 구하게 되면 f3은 알파의 y2 플러스 1 마이너스의 알파의 f2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2월까지 밖에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근데 2월 달에 실측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월의 예측치를 구하려니까 뭐가 없어요. 3월의 예측치는 f3에 0.3 곱하기 y2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2가 되잖아요. y2 값은 알고 있어요. 근데 f2 값을 모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마지막 데이터는 예측치하고 실측치가 숫자가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산해서 대입해서 끝까지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음 달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미래의 예측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8월의 예측치는 요게 8이 되기 위해서는 7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F8이죠. 그래서 T 플러스 1이었죠. T 플러스 1. 그래서 F8은 0.3 곱하기 Y7 더하기 1 마이너스 F7이에요. Y7 값은 알고 있어요. 30이라고. 그러면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0.3이라는 것도 알고 30이라는 것도 알고 0.7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F7을 못 구해요. 그래서 F7은 다시 응용을 해야 됩니다. 7월의 예측치는 6월 달의 실측치하고 6월 달의 예측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도 공식으로 만들게 되면 F6을 몰라요. 그래서 F6을 구하기 위해서 5 플러스 1은 Y5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F5, F5를 몰라요. 지금 Y 값은 전부 다 알죠. 이게 다 Y 값이래서 Y 값.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 두두두 내려가면은 F3까지 내려가요. F3은 0.3에 Y2 플러스 1 마이너스 F2예요. 근데 F2를 구하려고 해도 F1에 대한 수치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요까지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Y 값은 싹 다 알고 있어요. F3 값을 알기 위해서는 F2 값만 알면 돼요. F4 값을 알기 위해서는 F3 값을 알면 되고 F5 값을 알기 위해서는 F4 값을 알면 되죠.
결국 F8을 구하기 위해서는 F7 숫자를 알아야 돼요. F7은 F6를 알아야 볼 수 있고, F6는 F5를 알아야 볼 수 있고, F5는 F4를 알아야, F3은 F3을 알아야.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월의 예측치는 0.3에 2월의 실측치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뭐예요? 2월의 예측치죠. 2월의 실측치는 5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1월달 거라 그랬는데 1월달 변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때 요 변수, 요 2월에 해당되는 거는 예측치하고 실측치가 같다라고 봅니다. 같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서 얘 집어넣으면은 얘가 나오고, 얘 값 나오면 얘 집어넣으면 얘 값 나오죠. 얘 값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죠. 그럼 F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F7이 나와요. F7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F8은 나와요. Y 값은 지금 전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월의 예측치인 0.3 곱하기 2월의 실측치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2월의 예측치.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5를 집어넣어요. 여기도 5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요 공식에는 예측치와 실측치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5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되죠. 요 값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죠. 이미 이 값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값이 나와요. 요 값을 요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죠. 귀찮죠? 그래도 이렇게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은 변수 한 6개까지, 적게 나오면 한 4개 정도로 해서 낼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우리가 예측치를 구하라고 하면은 항상 다음 달 우리가 8월이니까 t 플러스 1이 8이니까 요게 7이 돼야 된다. 요건 단순산수죠. 단순산수. 그죠? 그래서 내가 8월에 예측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t 값에 1을 더하면 8이 돼야 되니까 8에 1 빼면 7이잖아요. 그래서 요 t에 7을 넣어줘요. 그리고 알파에 y7 플러스 1 마이너스 f7.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요 공식이.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실측치만 주기 때문에 예측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달의 예측치, 그 전전달의 예측치, 그 전전달의 예측치에서 변수를 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월의 예측치가 2월의 실측치에 2월의 예측치를 합산해야 되는데 2월의 예측치는 1월달 자료가 없으니까 못 구하니까 2월의 실측치하고 2월의 예측치가 같다라고 보고, 그래서 3월 예측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뭐예요? 하나씩 다 대입만 시키게 되면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변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숫자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은 20.21이 나와요. 이걸로 답을 하면 안 돼. 보기 이것도 분명히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계산하시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숫자 나왔다 끝 안 됩니다. 왜? 단위를 봐야 돼요. 1000대.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돼요. 그럼 20.21에 곱하기 1000 하면은 2210대가 나와요. 보기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귀찮아요. 귀찮아서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짜증나실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만 손을 좀 놀리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절대로 계산 문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